2022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이 영상 제작자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투자자를 위한 참고용 정보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2주일 정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아, 제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언헤지드 이 온라인 플랫폼이 닫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도 안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거나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는 메일이 왔을 때 이 언헤지드 서비스를 그만한다고 하면서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이름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이 언헤지드 플랫폼과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제가 모르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언헤지드 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예고했던 4월 1일부로 닫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아니면 4월 1일부로 닫을 생각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거나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럴 확률은 좀 적은 걸로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좋은 소식인데 이 언해시드 플랫폼을 저는 아직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닫힐 경우를 대비해서 이메일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종목들 이메일로 이제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알람 세팅을 해놨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언해시드 플랫폼 쓰려고 하시거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아, 뉴스거리가 워낙 많지만 핵심적인 거 특히 제가 그동안 소개를 이미 드린 종목에 한해서만 그 종목 말고도 뉴스가 많은데요. 그 종목에 한해서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넬넷에서 어제 오후 4시 15분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냐면요. 넬넷 뱅크가 있거든요. 넬넷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넬넷 뱅크도 있는데요. 넬넷 뱅크가 실제로 작동하고 수입을 내기 시작한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3, 4년 정도도 안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 3년 정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넬넷이라는 회사 자체는요, 미국 연방정부와 일종의 협력 관계 안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뭐 이자라고 해야 되나? 학자금 대출도 이자가 붙죠? 네. 학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또 대출금을 갚아가는, 상환하는 그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유일한 회사는 아니에요. 이 유일한 회사는 아니고 미국의 큰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회사 큰 회사들이 예전에는 한 17개 됐었는데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1990년대 후반인가요?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 그때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연방정부에서 이런 제3기관, 넬넷 같은 제3기관에게 대출 관리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학자금 대출 산업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매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네,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17개 대형 회사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뭐랄까요 회사들 몇몇 개만 남고 다 철수를 했죠. 근데 남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넬넷이고요. 넬넷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또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운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금액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지금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정부에서 이제 제3기관에 맡기지 않겠다 하면서 넬넷도 이제 회사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대안을 모색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넬넷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넬넷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뭐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있으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넬넷 같은 경우는 이제 넬넷 뱅크가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사업인데, 넬넷 뱅크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Private Student Loan 프로덕트를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학자금 대출 서비스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넬넷 연방 정부와의 그 뭐랄까요, 협력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넬넷 스튜던트 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의 넬넷 스튜던트 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넬넷 뱅크가 아니고 넬넷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넬넷 뱅크, 넬넷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치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 사립은행입니다. 넬넷뱅크는 사립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립은행이 원래 이제 네브라스카, 이 넬넷이 네브라스카 지역 회사예요, 애초에.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은행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는데, 이 사립은행에서도 학자금 대출 신제품이 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요. 뭐 학자금 대출을 바이든 정부에서 뭐 감면해주겠다, 뭐 얼마 이하로는 완전 없애주겠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넬넷이 운영진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완전히 없애줄 거냐, 기존의 학자금 대출금을 다 없애줄 거냐,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죠. 학자금 대출을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 근데 그게 하나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든의 현재 지지도가 30대 이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간접적인 영향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없애주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는 뭐 다른 뭐랄까요, 수입 세원을 마련해 가지고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법적인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 이 학자금 대출을 없애준다는 게 현재 대출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것만 없애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무제한적으로 모든 학자금 대출에 모두 적용되는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건지, 이 점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뭐 현재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도 얼마 이하인 사람과 똑같이 면제를 해준다는 건지 없애준다는 건지, 이런 등등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뭐랄까요, 어, 지- 입법 입법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제안할 수 있는 executive order인가요?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뭔가 이 제스처를 보일 수 있기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만간 뭐 한 6개월 사이로. 그렇다고 해서 이 스튜던트 론이 완전히 뭐랄까요, 교육 산업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까요? 교육 그 시스템의 기반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경쟁 관계 기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어떻게 뒤집어엎는 그런 균형 잡힌 새로운 대안이 나올지는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넬넷에서도 그게 뭐 윤곽이 드러나거나 혹은 새로운 변화의 어떤 확실한 비교적 확실한 그런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넬넷 뱅크에서 사립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제품을 출시한 것을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높아시면 말씀드리는 건데 넬넷 자체요. 넬넷 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학자금 서비스, 학자금 그 관리 사업은 그러니까 넬넷의 가장 골자가 되는 그 사업이죠. 그것은 만약에 설령 미국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감면, 모두 면제, 기존의 학자금 대출 모두 없애주겠다라고 할지라도 넬넷에게는 타격이 거의 없다고 하다시피 아주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넬넷이 지금 사업상 운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금, 그 학자금 대출의 그 자산은요, 그 97%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서 담보가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방정부가 넬넷의 학자금 대출의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97%를 보증을 담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넬넷은 그 전체 금액의 97%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연방정부에 의해서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학자금 대출이 모두 없어진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그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점을 기준으로 넬넷은 연방 정부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금액의 97%를 현금으로 뭐 바로 받던지 뭐 다 협상을 또 하겠죠. 현금으로 바로 주기엔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걸 뭐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한다든지 뭐 다른 형태의 금융 자산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 결론은 타격이 없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다시 넬넷뱅크 얘기를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덕트인지 좀 봐야겠는데요. 저도 오늘 지금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오랜만에 체크를 하러 들어온 건데 오랜만 네, 뭐 며칠 사이 네, 들어온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타에서 2022년 4월 5일 뉴스 나온 겁니다. Nanny Bank, an online bank providing education lending products for students and families, announced today the newest addition to their product lineup, Nana Bank Private Student Loans, launched to give college students a new flexible option to fulfill their college funding needs. The loans will help borrowers meet education costs and strategic goals. In addition, Nana leverages no velocity, a new advanced loan originating as a solution to ensure quick, seamless funding. 자,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네네 벨로시티라고도 나왔지만 그 금융 이제 쪽에 좀 금융 산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뭐 핀테크라든지 뭐 암호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알라이 같은 완전히 100% 온라인 은행 그다음에 제가 있는 프랑스만 해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계좌만 해도 온라인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은행들의 장점이 수수료도 없고 빠르고 그다음에 뭐 단점은 대출 서비스 같은 큰 목돈을 갑자기 필요로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뭐 이런 온라인 소규모 비교적 영세 온라인 은행들을 통해서는 그게 뭐 좀 뭐 기존의 큰 은행들에 비해서 좀 어, 별로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단점들이.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빠르고 가볍다. 이쪽으로 이제 젊은 층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도 넬넷뱅크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벨러스리라는 걸 통해서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또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운영진 이 넬넷뱅크를 많이 관여하던 지금도 관여하고 있겠죠. 예, 왜냐면 이사회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람이 바로 아마 이름이 매튜 던랩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넬넷의 CEO 지금 넬넷의 CEO의 아들이죠. 예, 그 아들이 이제 최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넬넷의 그러니까 넬넷 뱅크가 아니고 넬넷의 운영진으로 신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넬넷의 흐름을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해 보자면 굉장히 이제 기술 위주, 그다음에 신기술 위주,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금융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는 아주 초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With a range of packages for undergrads, grads, MBA students, law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Standard Bank Private Student Loan provides a competitive offering to help students fill gaps in their college funding. 이건 뭐, when federal loans aren't enough.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federal loan,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통해서 대출 받는 게 충분하지 않을 때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넬넷이 기존에 이제 페더럴 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넬넷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넬넷이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대출을 연방 정부를 통해서 받을 때 넬넷을 거쳐서 받는 건데요. 물론 넬넷이 아닌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더. 근데 넬넷이 가장 크고 또 상장돼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아무튼 넬넷이 지금 이 학생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언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냐면 그 제약회사 머크 있죠. 머크, MRK. 그 머크가 제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보고서를 드릴 때 머크의 향후 폭발적인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냐면 유일한 점을 꼽자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점이 있어요. 네. 머크의 가장 강점은 케이출다 항암제를 통해서 그 케이출다가 대박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케이출다를 오랫동안 팔면서 돈을 번 거는 1차적인 뭐랄까요, 마켓의 강점이고 그거에 2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이 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케이출다를 통해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그 협력 관계 뭐랄까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출다가 뭐 다른 약이라든지 다른 제약회사라든지 다른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와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면서 그 연구 결과라든지 뭐 신약 실험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지 환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머크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2020년, 2030년, 40년, 50년 되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요. 반드시라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멀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TPL, 텍사스 패시픽 라인 코퍼레이션이 그냥 땅만 갖고 있다가 1890년대 그냥 텍사스 광활한 대지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 셰일가스라든지 그 매우 깊은 셰일가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우 깊은 층까지 뚫을 수 있는 그 채굴 기술이 발명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익을 거두거든요. 뭐 쉐브론, 엑선모빌 이런 데서 거기 땅을 빌려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석유를 완전히 빼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패시픽 코퍼레이션은 그냥 땅만 갖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술이 발명되면서 자기 땅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아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현재 있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될 수 있을지. 예. 그러면 이제 또 폭발적인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제 모델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NL뱅크에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대출 연방 정부를 통한 대출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사립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데이터가 있다는 건 엄청난 공점이잖아요. 금융산업에서. 이거는 뭐 LI 같은 데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LI가 왜 잘 되고 있느냐면요. 우선 뭐 중고차, 뭐 자동차 대출 그 분야도 매우 강하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사람의 발처럼 여겨지잖아요. 자동차 없이 뭐 장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그 대출 서비스 잘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LI가 잘하고 있는 점은 그 약간의 소외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또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걸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산업을 은행 같은 대출산업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이나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혹은 어떤 좋은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야겠죠. 경험, 노하우도 있어야겠고. 근데 넬넷이 그 노하우와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넬넷 뱅크를 통해서 이제 페더럴 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자금 대출금까지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넬넷뱅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넬넷뱅크 Private Loan offers competitive fixed and variable interest rates plus a menu of other features like auto dividend discount, co-signer release, and no upfront fees. 넬넷뱅크 is part of Nelnet. organizer blah blah blah. 넬넷뱅크 was more from one of the most trusted names in the system. 그렇죠. 이 trusted names 이런 것도 브랜딩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넬넷에 대한 기존 고객들은 넬넷 프라이빗 뱅크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So we're uniquely positioned 가 our mission is to help. 네, 뭐 이거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고, 네, positioned by business. 그렇죠. 이제 노하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넬넷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넬넷의 비즈니스 팀이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다. 매니지먼트가 실력이 좋고 또 실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한 3, 40년을 내다보고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뭐 든든하죠. 예, 든든한 회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 그래서 뭐 이럴 때는 항상 그 홈페이지 가보는 게 좋죠. 그래서 넬넷뱅크 가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뉴 해가지고 프라이빗 스튜던트 론이라고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Explore Private Student Loans 눌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race difference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FAQ도 있지만 이거 are difference가 재밌을 것 같아요. Backed by company that helped over 30 million students successfully navigate repayment.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의 장점, auto debit savings. When repayment starts, set up automated payments and cut 25 basic points off your interest rate, more money in your pocket.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그 젊은 층들이 이제 아직 취업도 하기 전이고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딸인 사람들은 수수료라든지 이거 아주 조그만 거에도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먹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 장점으로.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넬넷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기 우리가 보던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만 시장 업데이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모드 종목 있죠? 일단 TPL하고 인모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TPL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한 50% 정도 단기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은 같은 페이스로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뭐랄까요 주가 상승의 흐름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보자면 향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에너지주, 특히 석유 주, 특히 TPL 같이 로열티 회사, 뭐 이제 삼박자가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 이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TPL이 수혜를 받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뭐 호라이즌 키네틱스 정도는 했을 수 있겠죠. 가정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확률을 매우 높지 않게 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이 에, 뭐랄까 마키아벨리적인 그 욕심,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에, 거대 국가들의 뭐랄까요 수장들 그런 개인 욕심에 의해서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희생되는 건 정말 같은 뭐랄까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든데 젤렌스키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모두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혹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젤렌스키는 자국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죠. 그냥 아주 내셔널리스틱한 자기 완전히 그 국수주의 뭐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 아무튼 자기
그 이상한 극우파적인 그런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고, 푸틴도 뭐 자기 정권 연장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자국이 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만 정말 희생을 하고 뭐죠?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없어져야 되는데 빨리 하루속히. 그래서 뭐 5월 9일에 뭐 러시아 무슨 기념일인가요? 뭐 세계 전쟁 뭐 승전일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거를 개점으로 뭐 협정이 휴전 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전에 이제 서로 합의 이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돌아가서 TPL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10 빌리언, 11 빌리언 시총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S&P 500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이 TPL이 한때 1700 US 달러까지 갔다가 900, 9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400 정도까지 간 건데요. 1700 좀 올라갔을 때 이제 S&P 500 인덱스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900으로 떨어지면서 당연히 말이 없어졌겠죠. 근데 이제 다시 1400, 1500까지 오면서 만약에 1600, 1700 US달러까지 간다면 그때 만약에 S&P 500 이런 데서 뭐 이제 S&P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줄 수 있냐를 따져보겠죠. TPL을 편입시켰을 때 자기들한테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관심이 들어올 때 편입을 시켜주니까요. 그래서 TPL이 그런 뭐랄까요 향후 잠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주가 하락했죠. 그래서 뭐 35US달러, 35달러까지 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항상 US달러 33달러. 부분 뭐 35도 충분히 너무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예, 너무 좋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이번 Fed 미팅에서 아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모드 같이 좀 성장 혹은 투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온 성장주를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동안 빠졌지만 쭉 이렇게 뭐랄까 필터 되듯이 쫙 빠져나갔지만 최근에 아직 남아있다면 33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은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만약 33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안 살 이유가 없는 네,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었지만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되고 뭐 금리 같은 것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 이제 아주 단기간에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워낙 베타가 높기 때문에요. 근데 베타가 높은 종목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정말 너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진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넬넷 같은 경우 TPL 좀 그렇지만 넬넷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버크셔,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은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근데 베타가 높은 이런 인모드 같은 종목은 예를 들면 지금 35달러인데 제가 33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작년에 100달러까지 갔던 게 33 이하로 3분의 1 토막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50으로 떨어졌을 때 40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다시 뭐 60, 70까지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종목을 그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이제 현명하지 못한, 벤자민 그레인 말한 현명하지 못한 투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금액이 낮을 때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회를 노렸다가 사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빅모드 기업의 가치를 분석했을 때 이제 뭐 성장주의 뭐랄까 특징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베타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하게 가치를 보고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가격대에서는 편안하게 매수를 하고 난 뒤에 가격이 얼마로 유동치던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우 높이 올라가면 팔고 더 떨어졌을 때는 뭐 더 사든지 아니면 뭐 무시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말이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막 돈을 막 단기적으로 막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인모드 영상은 이미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좀 마무리 해야겠죠. 벤자민 그레엄이 저번 시간까지 봤던 그래서 결국 4부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벤자민 그레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떨까요?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말씀 예고 드렸었지만 The Phenomenon of Market Price Pathology를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붙인 이름인데요. Market Price Pathology 해가지고 Market Price의 병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광기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시장 가격에 광기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시장의 효율적 가설과 매우 시장의 효율적 가설이 존재하는 두 가지 존재 중에 하나를 완전히 반박하는 반대의 시각을 가진 존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장 효율적 가설이 존재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정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주어진 다음에는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항상 효율적으로 형성된다. 두 개인데요. 이 중에 두 번째, 모두가 정보를 알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동시에 알고 있다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이 Market Price Pathology, 시장 가격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시장 가격을 정말 합리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그렇게만 행동하는 투자 주체자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는 것이 벤저민 그레엄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인기 많은 종목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고 인기가 없는 종목은 돈을 덜 받고서라도 팔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봐야지만 이 speculative phase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speculative phase는 광기에 들어간 구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광기에 들어간 구간은 벤자민 그레임이 말하는 현명하지 못한 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투기가 있고 현명한 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현명한 투기를 봤었잖아요. 현명하지 못한 투기를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투기를 봄으로써 우리가 현명한 투기가 뭔지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면서 더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현명하지 못한 투기가 무엇인지를 시장 가격의 관계 현상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의 관계 현상은 뭐 142, 145쪽에 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같이 보죠.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있죠. The market swings from the depths of pessimism to the heights of optimism. 네, 이건 아주 뭐 핵심적인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비관적 절망의 그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끝없는 낙관론의 천장까지 올라간다. 예, 이런 겁니다. 절대로 모든 투자 주체자들이 완벽하게 깨달은 거의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의 그 명철한 명석한 마인드로 뭐랄까요 정교한 판단력을 가지고 완벽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막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정신없이 사고 판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은 있겠죠. 근데 그 유일한 생각이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잃을 것 같으면 무서워서 팔고 돈을 벌 것 같으면 돈 더 주고서라도 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그냥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인류 역사에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보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그건 제 생각이지만 벤자민 그레엄은 이제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처음부터 그래왔다. 늘 언제나 그래왔고 그런 면에서 인간 투자자들은 그런 면에서 단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했고 그 투자자들 주체에는 월스트리트도 포함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I deliberately chose the word salient. 이건 제가 한 말인데요. 텍스트 more salient form possible. Because the price of stock is multifaceted, it reflects at the same time also in different environment the value of business in the price itself. Even for a very good company, for a fundamental value, its price may rather very rapid.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식 종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투자자들의 수요 공급이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이죠. 근데 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모두가 현명한 투자를 하는 매우 현명한 사람들만 몰려있는 혹은 그런 사람들만 관심 갖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비교적 거의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berkshire hathaway라든지 물론 berkshire hathaway도 뭐 언론 타면서 뭐 워런 버핏이 얼마 벌었다 이러면 또 berkshire 사고 막 사람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투기성 자본인 겁니다. 근데 berkshire hathaway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수십 년 동안 그냥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주주들이 있는 주주들의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좀 현명한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많은 종목인데요. 그게 berkshire hathaway라든지 네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쪽은 투기성 자본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작년이었나요? 정확히가 안 나지만 게임스탑 뭐 현상이 있었죠. 뭐 하루 만에 몇 퍼센트인지 저도 모르지만 뭐 몇십 배, 백 배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아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일주일 만에 뭐 몇십 배 오르고 뭐 다시 뭐 몇 배 떨어지고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현명한 투자보다는 현명하지 않은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현명하지 않은 투기를 통해서 자기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행동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갑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지평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은 투기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투자 주체가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건 지금 현명하지 않은 투기를 통해서 반드시 수익을 내가 만족하는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판단이 정말 정확하고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셔야 된다는 전제는 반드시 지켜셔야 됩니다. 음, 솔직하게 내가 완전히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러시면 하셔야죠. 네. 그렇지만 솔직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인 지평에서 봤을 때 현명한 투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반드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죠. 256쪽 보면 The typical good company today often fails to offer a feasible basis for sound investment. The very fact that it is a good company introduces a speculative element in the area of price.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면은 이제 벤자민 그램이 항상 하는 말인데 투자할 때 일단 회사가 아주 좋으면 비즈니스가 아주 좋으면 웬만하면 실패하는 투자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회사 비즈니스 좋은 모델에 투자할 때는 그 투자가 웬만해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너무 비쌀 때 그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완전히 낙관적이고 모두가 게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가 낙관적일 때는 가격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사봤자 별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언제 기다려서 사나요? 그 언제 떨어지긴 떨어지나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떨어지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떨어지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뻥튀기 돼 있다는 뜻은 가격 변동만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가격 변동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악재, 근데 그 악재가 실질적인 악재일 수가 있고 환상에 가까운 악재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언론들이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담론이 단기적으로 형성돼가지고 악재라고 여겨진다든지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 어떤 회사도 365일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회사는 없어요. 어느 경우에서라든지 뭐 CEO가 무슨 일이 생겼다, 뭐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 뭐 회사에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그때 뭐가 빠지냐면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보고서 들어왔던 자금은 반드시 그때 빠집니다. 예. 왜냐면 한 한 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럴 때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 근데 남들이 다 살려고 할 때 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250 왼쪽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회사는 보통 좋기 때문에 좋다는 바로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가격이 높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좋은 회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파는 사람도 싸게 안 팔죠. 예, 좋은 회사를 왜 굳이 싸게 내놓겠습니까? 내가 좋은 회사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굳이 싸게 팔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는 싸지지 않고 오히려 웬만하면 통상적으로 비싼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몰캡에만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유 보죠. It is misleadingly naive to ignore dogmatically the speculative effects in the stock price.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The investment manager has to take advantage of price fluctuations. 그러니까 이 투기적인 자본이 영원히 시장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돈을 갖고 하는 자본의 이 게임에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경우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예 자본시장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초월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이 없을 수 있겠죠. 뭐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아프리카 어느 민족, 제가 뭐 아프리카였는지 어디 아마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또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서 또 틀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민족이 있습니다. 부족이라고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다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쳐줬어요. 뭐 팔을 부러졌다거나 뭐 돌에 맞아가지고 뭐 피가 났다거나 그럼 붕대를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움직이지 못할 때 수발 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동할 때 옆에서 거동을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근대적인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give and take 이런 말이 있죠. 또 받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해가지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다쳤을 때 도와주면 내가 다 낫고 나면 그 사람에게 뭐 고맙다고 성의 표시를 하죠, 보통. 뭐 선물을 준다거나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한다거나 보통 이러죠. 근데 이 부족은 반대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 도와줘가지고 다친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그럼 다 나은 사람이 나를 돌봐준 사람한테 아유 먹을 것 좀 내놔라. 아유 야 옷까지 좀 내놔라. 아유 나 어디 가야 되니까 뭐 나 좀 뭐 차비 좀 달라. 이렇게 되면 주는 문화입니다. 돌봐준 사람이 오히려 다 낫고 나서도 더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서양의 인류학자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어이없어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도와줬더니 뭐 더 내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를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문화에서는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되는 그런 상징 체계로 된 사회입니다. 다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만 돌봐주고 그다음에 다 나으면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서 저 사람도 날 도와주고 이렇게 상부상조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친 사람 도와준다는 건 그 사람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내가 이 사람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뭐랄까요 헌신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제스처가 되는 그런 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말 왜 말씀드렸냐면 이 자본시장, 특히 금융자본시장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돈을 잃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어떨까요? 나이브함, 순진함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거뒀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탈탈 털릴 때까지 끝까지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게 금융자본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반드시 투기적인 성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누구도 명석하고 통찰력 있게 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매우 적다. 예, 적기 때문에 시장에는 투기적인 자본이 들어오고 투기적인 자본이 특히나 많이 몰리면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그래서 이때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현명하지 않은 투기자들이 잔뜩 뭐랄까요? 어, 음,
과열된 상태로 판단이 흐려졌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그 과열된 광기를 활용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완벽한 이점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아주 종합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뭔가를 운영해 보신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러한 구조적인 이점은 거의 뭐 필승에 가까운 구조적인 이점이죠. 이게 누구죠?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만 한다 할 때 딱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in fact,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네,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probably according to the financial agency of the individual in the neoliberal capitalism.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기 오른쪽은 다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투기적인 현상이 벤자민 그램이 옛날에 뭐 50년 전, 60년 전에도 걱정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에 가가지고 뭐 은행 위원회에 가가지고 막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생기지 않게 나라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 했었던 건데 지금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게임스톱 현상만 보셔도 알고요. 뭐 암호 시장, 암호 자산에서 뭐 순식간에 뭐 몇십억 벌고 싶다, 몇백억 벌고 싶다, 뭐 페라리 하는데 뽑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자본시장이 점점 개인의 자본화가 금융화가 진행될수록 또 금융의 보편화가 점점 심화되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자는 이걸 활용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conclusion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not all speculative operations are unintelligent. 그러니까 투기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But it is very rare to encounter a case in which a sound speculative operation is conceived and performed according to precise intelligent principles. 그렇지만 현명한 투기를 하는 상황이 딱 만져지는 경우는 매우 듭니다. 정말 듭니다. 예. 왜냐하면 상황도 맞아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정확한 원리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투자 주체가 그 상황을 활용해야만 현명한 투기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현재 메사비 트러스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In fact, it is rather the opposite case which prevails. Most of the, if not all of the speculative operations are motivated by misleading desire to make money very fast. 네, 이건 뭐 볼 가치가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임이 한 말이지만 it is one important respect. In one important respect, we have made practically no progress at all, and that is human nature. Regardless of all the apparatus and all the improvements in techniques, people still want to make money very fast.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투자의 정석을 원리를 아무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월스트리트는 얼마나 많은 그 계산식을 발명합니까? 얼마나 많은 적정 가치 계산법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수학적인 모델이 많이 들어갑니까? 캘큘러스도 들어가고 확률 이론도 들어가고 뭐랄까요? 확률 철학까지 들어가죠. 네, 그렇게 들어가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본 가치관이 뭐냐?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냐?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수학적 모델이라도 반드시 오류가 들어간 반드시 자기의 광기가 섞인 오류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같은 데서 일하시는 전략 분석가들은 아시겠지만 또 아니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요즘은 그 현금 할인법에 의한 기업의 적정가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 영상도 하나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인모드 얘기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는데 거기서 이제 베타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랍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수치 하나가 조금만 변동해도 적정 주가 가치의 그 변동이 매우 커집니다.
근데 그 작은 수치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기반해서 분석가가 자의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는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답이 딱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공리적인 체계 안에서 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 뭐라고 그러죠? 연역을 통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에 기반해서 임의로 부여하는 자의적인 값에 의해서 그 최종 결과 값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의적으로 가격을 매길 때 광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 나오는 최종 가격 값이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월스트리트에서 내가 뭐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선배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델을 써가지고 이 월스트리트에서 아는 정보를 통해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를 전망한 가격을 대입해가지고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적정 가치 주가 가치가 나온다고 한들 그 안에 광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뭐 모래 위에 지은 성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광기를 완전히 싹 빼고 정말 현명한 투자자가 아주 간단한 산술 능력으로 적정 가치, 얼추 적정한 가치만 산정한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 거의 반 이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죠. 살 수 있다는 필승이다. 예. 이게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고 어,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그게 오히려 유일하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 반대의 관계가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도 오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바로 현명한 투자, 현명한 투기 이쪽 한 그룹이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성장주 투기, 그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투기 이쪽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명하지 않은 투기, 성장주 투기에 들어가는 광기를 뺄 수 있어야 돼요. 네. 투자자로서는 그걸 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못할 일은 아니다. 예. 근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예, 이겁니다. Historically, the investors community as a whole, Wall Street included, has not improved even a tiny bit on the side of human nature. 네. An intelligent investor needs to be patient, prudent, wise. 자, 그래서 벤저민 그램이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I have no particular confidence in my powers or anyone els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market, but I do know that if the price level is dangerously high, chances are you will get a serious correction.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힘은 아무도 없고 나도 없다. 그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시장이 매우 가격이 높을 때는 그때 사면 내가 매우 높은 확률로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건 내가 안다. 이건 한 가지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 the investor needs the patience to apply these simple criteria consistently over a long enough stretch so that the statistical probabilities will operate in his favor.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방법이 한눈에 봤을 때 매력이 없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인식적 혹은 지각적 뭐랄까요 까다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가장 좋게 표현하면은 인식적 혹은 지각적 음,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 맹점. 네, 맹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적 혹은 지각적으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매력을 못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TPL의 2021년 1분기 보고서에 보면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TPL 보고서에서 스티븐 브렉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헐센 키네틱스 고객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헐센 키네틱스 당신들 이 금융시장에서 필승 전략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해버리면 당신들의 그 이점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이거 믿고서 맡길 수 있겠어요? 필승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맞는 레시피를 모두에게 공짜로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뭘 믿고 당신들한테 투자해요? 다른 데에 투자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스티븐 브래그만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필승 전략이 있는 것도 맞고, 필승 전략을 무료로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장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이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보면요. 왜 안 하지? 그 안 하리라는 거를 너희가 어떻게 알지? 안 하리라는 필승 전략인데 왜 아무도 안 하지? 한 명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인식적, 지각적 맹점입니다. 그 이제 복리 이제 가치 투자에서 자주 나오는 복리 계산법 나오죠. 뭐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는 뭐 2, 30다가 복리 뭐 토스 은행에서 매일매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뭐 복리 맛을 들었다. 뭐 하루에 몇 원씩 준다, 쌓인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복리의 마법을 인식적으로 파악하려면 맹점을 깨셔야 됩니다. 맹점 못 보는 점을 깨셔야 되는데 그 맹점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제곱 그래프에 이제 복리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순간 전부터 폭발적으로 그 그래프가 올라가죠. 예. 우상향을 이렇게 예, 뭐라 그러냐,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 갑자기 올라간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험하시는 순간들이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스키 타는 경험에 비유하고 싶어요. 스키 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키를 이제 뭐 상급자 코스, 최상급자 코스 올라가시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거 내가 턴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뭐 숏턴이라든지 뭐 롱턴이라든지 그게 턴이 안 돼가지고 컨트롤 놓쳐버리면 이게 빨리 넘어져서 이제 그나마 이제 눈 위에 파묻히면 다행인데 뭐 완전히 놓쳐버려가지고 뭐 스키가 꼬인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랑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통제력을 상실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위험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턴을 갈고 닦아가지고 뭐 중급자, 뭐 중상급자에서 갈고 닦아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무모하게 좀 뭐 저 혼자서 그런 적도 있지만 동생 불쌍한 저의 동생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좀 저희의 수준에 맞지 않는 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보고 싶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아, 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예, 가다가 하는 순간에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턴을 하고 들어가다가 괜찮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는 순간에 이미 완전히 통제가 풀려 있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면 빨리 넘어져가지고 눈에 파묻힌다거나 아무도 없는 옆으로 가서 눈에 뭐 이렇게 언덕에 파묻힌다거나 이러는데 진짜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갑자기 거기 뭐 패트롤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스키 타시는 분들은. 그게 인식적 맹점이에요. 근데 그게 인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말 체험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느끼지 못한 순간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복리의 그래프,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보고 그다음에 뭐 경제학 시간 혹은 수학 시간 혹은 뭐 모르겠어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구나. 기하급수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거랑 체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맹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체감을 하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해요. 이 복리의 법칙을 발명했던 뭐 옛날에 수학자들, 초기에 발명했던 수학자들처럼 그 아주 민감한 그 수학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던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이 뭐 50년 동안 진짜 그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자산을 쌓아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던지 그걸 직접 딱 보여주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그걸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장기 가치 투자를 아무도 안 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아니 뭐 가치 투자라는 것도 자본금이 어느 정도 돼야 그걸 할 맛이 나는 거지. 뭐, 뭐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거 해봤자 뭐 그 어느 천년에 기다려가지고 100만 원 만드나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면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건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없는 면은 그 오래 기다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워렌 버핏이 항상 서한의 맨 앞에 투자 수익률 나오죠. 1900 몇 년도였나요? 60년인가요? 70년대부터 계속 나온 수익률 보면은 처음에 뭐 미국에서 뭐 1달러를 투자하면 지금 얼마가 됐다 이런 말 하듯이 10,000원만 투자했으면 뭐 몇십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 이제 어, 투자를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복리의 마법을 정말 체감을 하시는 분은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어, 정말 마법과도 같은 그런 정말 마법과도 같아요. 마법과도 같은 그런 원리가 확실하다면 그걸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 그 원리를 익히시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장기가치 투자고 그게 벤자민 그램이 말하는 이 현명한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현명한 투자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음, 어떤 인내심이냐면 이 단순한 원리들을 지키는 인내심입니다. 네. 인내심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번에 벤자민 그램 시리즈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거 가치관적인 얘기인데 이런 걸 몇 번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업 분석을 더 위주로 할 건데 그때그때 또 인내심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consistently 계속 하셔야 되고 over a long enough stretch 계속 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하셔야만 그 확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이르게 됩니다. 10년은 보셔야 돼요. 10년. 10년 동안은 벤치마크에 비해서 훨씬 수익도 안 나고 또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종목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예를 들면 가장 좋을까요? 러블록스라든지 네, 러블록스 정도면 러블록스 좀 애매한데 지금 그런 그런 종목들에 투자해서 막, 야, 나 주식 완전 대박 났어. 나 주식에, 뭐라 그러네요. 주식의 신이야.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바보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10년간 그런 거가 거치고 나야 복리의 힘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된다. 10년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0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장기 투자 방법이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 가치 투자 매력이 전혀 매력 없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내가 10년 뒤에서부터, 지금부터 10년 뒤에서부터 그 뒤로부터 50년, 60년, 혹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될 수도 있겠죠. 그 뒤에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10년을 부단히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가치 투자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이고 따라서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만약에 지금 시작하신다면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투자를 통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겠다. 뭐 파이어족인가요? 한국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그뭐 뉴스로만 봐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투자를 돈을 벌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좀 놀고 먹고 쉬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 가치 투자랑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나는 파이어족인데 가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예, 두 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예, 그런 완전 서로 상충적인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할 일은 내가 하고 뭐 노동을 하던 뭐 내가 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건 그렇게 하셔가지고 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그 또 10년 동안 투자하는 거는 장기 가치 투자 원리에 기반해서 꾸준히 하시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10년 뒤에는 이제 그 엄청난 힘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 10년이란 기간은 임의적인 기간이에요. 예, 절대적인 모두에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운이 좋으면 그게 5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코로나 같은 어떤 게 겹쳐가지고 1, 2년 만에 그 엄청나게 이제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운이 안 좋으면 진짜 하락장 뭐 약세장을 막 5년, 6년 세게 맞아가지고 뭐 10년이 걸릴 만한 것 원래는 10년 정도 걸릴 만한 게 15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외부 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 원리들에 철저히 입각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자민 그레엄의 이 Rediscovered라는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그에 앞서서 벤자민 그레엄의 다른 저서들, Security Analyst라든지, The Intelligent Investor라든지 이런 책들을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나아가서 제가 연례선에도 정리해드렸던 추천 도서들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 원리를 정확히 아시면은 그거에 입각해서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했을 때 내가 모르겠다. 이 종목에 대해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행동을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치 투자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기 전에 매수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걸 팔아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더 사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더 사지는 않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자선책으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 기업의 분석도 많이 해보시고 해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면 팔아치우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했더니 아유 다행히도 괜찮은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게 볼 수 있겠다 하시는 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제 가치 투자의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램이 말하는 현명한 투자 이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는 그냥 현명한 투자 자라는 책에만 봐도 다 나와 있고 현명한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현명한 투기가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투자와 투기 사이를 미묘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정확히 파악한 사람만이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벤자민 그램이 말하는 현명한 투기가 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던 겁니다. 그게 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현명한 투기는 투자와 투기 사이에 있다. 현명한 투자와 현명하지 않은 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들은 투기에 현명하지 않은 투기로 빠지는 유혹을 버틸 수 있는 그 인내심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최대한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벤자민 그램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한 챕터 정도는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또 다른 기업 분석이죠. 예, 그동안 하던 것처럼 기업 분석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기업을 뭐 구체적으로 볼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 생기는 대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또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